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딸이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했고 아들이 필요한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렇게 30년을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따로 살아야겠다고, 자기들도 자기들 생활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눈치가 보여서 딸 집을 나왔어요. 한겨울밤 가방 하나 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 일이 있었던 건 몇 달 전이었어요. 딸이 그렇게 간절하게 모시겠다고 했을 때였죠. 그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딸이 자랑스럽게 안내하는 거실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천장까지 닿을 듯한 커다란 창문,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 그리고 값비싼 소파들이 줄지어 있었죠. 소파 하나 값이면 시장에서 몇 달은 장사할 수 있을 만큼 비싸 보였습니다. 딸은 계속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소파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거고, 저 그림은 유명한 작가 작품이고, 식탁은 원목으로 만든 수제품이라고요. 하나하나 자랑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줬지만 솔직히 제겐 너무 낯설었어요. 시장에서 평생 살아온 저에게는 말이죠. 사위도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자기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이런 집을 마련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좀 아팠어요. 딸이 어릴 때 피아노 학원비가 부족해서 고민할 때, 준호가 영어 과외를 받고 싶다고 할 때, 저는 한 번도 돈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딸은 자기들 힘으로만 이 모든 걸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서운했지만 그래도 딸이 잘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딸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했었거든요. 엄마, 이제 저희가 모시겠어요. 혼자 사시면 외롭잖아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하면서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딸이 이렇게 효녀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와서 살아보니 뭔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딸이 저를 그쪽으로 안내하면서 말하더군요. 엄마는 여기 앉아 계시면 된다고요. TV도 잘 보이고 햇볕도 잘 든다면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른 소파들은 모두 거실 중앙을 향해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앉을 의자만 구석에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앉아보니 정말 햇볕은 잘 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손님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느낌이었어요. 손님이라면 적어도 소파에 앉히잖아요. 그때 TV에서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여러 지역의 땅값 변화 그래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잘 아는 지역이 보이더라고요. 무심코 중얼거렸어요. 그때 그 부동산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요.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다른 지역을 보면서 거기 지금 사놓으면 돈이 될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할 때 터득한 감각이었죠. 땅을 보면 어떤 곳이 오를지 대충 감이 왔거든요. 그런데 딸이 벌떡 일어서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돈으로 땅을 사요? 하면서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덧붙이더군요.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부동산 투자는 위험해요. 전문가들도 신중하게 하는 건데 무작정 사면 안 되죠. 라고 말이에요. 마치 제가 철없는 소리를 한다는 듯한 톤이었어요.
그 순간 기분이 묘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회사를 키우면서 부동산도 여러 번 거래해 봤거든요. 어떤 땅이 오를지, 언제 팔아야 할지 나름대로 안목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늙은 여자일 뿐이니까 아이들 눈에는 그런 말이 헛소리로 들렸나 봐요. 딸이 리모컨을 가져가서 채널을 돌리더라고요. 이런 뉴스 말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보세요 하면서요. 그리고 자기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일어섰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벽에 걸린 딸의 결혼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죠. 저 웨딩드레스도 결혼식 비용도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마련해 줬는데 말이에요. 물론 딸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정확히 모를 거예요. 저는 항상 어떻게든 해줄게 라고만 말했으니까요. 그때 딸이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다른 아이들이 예쁜 옷을 입고 오면 자기도 사달라고 조르던 모습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옷은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죠. 대신 딸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바로 학원을 알아봤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좋은 선생님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딸은 그때의 아쉬움을 지금 이렇게 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명품 핸드백, 비싼 옷, 고급 아파트로 말이죠. 어쩌면 제가 너무 엄격했던 걸까요? 사위가 들어와서 앉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이제 딸이랑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라고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모신다는 말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녁 냄새가 부엌에서 나기 시작했어요. 딸이 요리를 하는 소리도 들렸죠. 예전에는 제가 매일 저녁을 차려줬는데 이제는 딸이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 신기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꾸 고개를 들었어요. 과연 제가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과 사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뭔가 어색한 기운이 계속 느껴졌어요. 그 순간 둘째 아들 준호 생각이 났어요. 준호는 언제부터인가 집에 안 오기 시작했죠. 딸이 맨날 준호를 놀리고 무시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준호도 별거 아니라고 공부 못하니까 그냥 엄마 도우며 살라고 그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때는 단순히 남매 싸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준호가 집을 나가면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저는 이 집에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했죠. 벌써 몇 년이 흘렸는지 몰라요. 준호는 소식이 없고 딸은 이렇게 잘 살고 있고요. 저만 이 어색한 거실 구석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녁 드세요 하고요. 일어서서 식탁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밤은 잘 지나갈까 하고 말이에요. 딸 집에서의 첫날 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시장 근처에서 살 때는 새벽부터 트럭들이 지나다니는 소리, 상인들이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서 오히려 편했는데 말이죠. 이 고급 아파트는 방음이 너무 잘 되어서 밤새 정적만 흘렀습니다. 새벽 5시쯤 일어났어요.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딸이 어제 장을 받았는지 재료들이 꽤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아쉬웠어요. 다 포장된 것들이고 간편식품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시장에서 직접 고른 싱싱한 재료들과는 달랐죠. 그래도 있는 걸로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건
미역국이었거든요. 감기만 걸려도 미역국 해달라고 했고, 시험 끝나고 와서도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했죠. 그때는 멸치부터 우려내서 정말 진하게 끓여줬는데 말이에요. 멸치를 우리고 미역을 넣어서 은근하게 끓이는 동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역시 뭔가 손으로 하는 일이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느라 평생 바쁘게 살았던 몸이라 그런가 봐요. 국물 맛을 보니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멸치가 시장에서 사던 것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에서 끓인 맛은 났죠. 딸이 좋아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부엌에 나타나더니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엄마,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미역국 끓이고 있다고 했어요. 딸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이 집은 환기가 잘 안 되는데 이런 음식 냄새가 나면 곤란해요. 라고 하더군요. 옆집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다고 고급 아파트에서는 그런 냄새 나는 음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미역국이 냄새 나는 음식이었나요? 평생 끓여왔던 국인데 말이에요. 게다가 딸을 위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상했습니다. 사위가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여기는 다른 집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곳이에요.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앞으로는 간단한 음식으로 해달라고 냄새 안 나는 걸로 부탁한다고 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딸한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예전에는 제가 무슨 음식을 해도 딸이 맛있다고 했었거든요. 특히 미역국은 정말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불을 끄고 국을 식혔습니다. 딸은 냄새가 빨리 사라지도록 환기시킨다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버리더라고요. 한겨울인데도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먹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빵과 우유로 간단히 먹더라고요. 제가 끓인 미역국은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혼자서만 한 그릇 떠먹었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서류 뭉치를 식탁에 가져와서 보더라고요. 뭔가 복잡해 보이는 계약서 같았어요. 얼핏 보니 부동산 관련 서류 같았습니다. 사위가 중얼거리더군요. 이런 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법무사한테 맡겨야 하나 고민된다고 말이에요. 무심코 제가 말했어요. 이런 서류는 제3자 공증을 받아야 안전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계약 조건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전에 회사 일할 때 그런 서류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딸이 벌떡 일어서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해요. 라고 하면서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어려운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죠. 사위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계약서는 예전과 많이 달라서 복잡해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라고 하더군요. 마치 제가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톤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왜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3자 공증이라는 말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늙은 여자일 뿐이니까 그런 말이 헛소리로 들렸나 봅니다. 딸과 사위 눈에는 제가 어려운 걸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뭔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늙은 여자일 뿐이니까 그런 말이 헛소리로 들렸나 봅니다. 딸이 서류를 치우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그냥 TV나 보세요.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리모컨을 제 앞에 놓고 갔어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 서글펐습니다. 아침에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은 냄새 난다고 버려지고 제가 조언한 말은 무시당하고 말이에요. 과연 제가 이 집에서 필요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다른 아파트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집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혹시 저처럼 자식 집에 와서 눈치 보며 사는 부모들도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가족이 다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요?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10시도 안 됐었어요.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 하루가 금세 지나갔는데 말이에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물건 정리하고 계산하느라 바쁘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할 일이 없었어요. 청소도 딸이 하겠다고 했고, 요리도 냄새 난다고 하지 말라고 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TV나 보라고 하니까요. 이런 게 편하게 사는 걸까 싶었어요. 딸이 회사에 가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 출근해요. 심심하시면 TV 보시고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걸로 간단히 드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불 조심하시라고 가스레인지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하더군요. 사위도 회사에 가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어머님, 조심히 계세요. 혹시 뭔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라고 했지만 정말로 전화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TV를 켜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만 아침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녁 때가 되니까 딸과 사위가 집에 돌아왔어요. 둘 다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회사 일이 힘들었나 봅니다. 딸은 인사도 대충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사위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 싶었어요. 제가 물 한 잔 갖다 드릴까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딸이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단하게 저녁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국을 끓였다가 혼난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도와드릴까 물어볼까 하다가도 또 뭐라고 할까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식탁이 차려지고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딸이 준비한 음식들은 다 간편식이었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운 것들, 포장된 반찬들, 그런 것들 말이죠. 맛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집에서 해먹는 맛은 아니었거든요.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딸과 사위가 계속 눈짓을 주고받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딱딱하고 차갑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어요. 딸이 사위를 한번 쳐다본 다음에 말하더군요. 엄마가 여기 오신 지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들었습니다. 사위가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처음에는 모시고 살겠다는 마음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라고 하더군요. 부담이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딸이 계속 말했어요.
저희도 아직 젊고 할 일이 많잖아요. 회사 일도 바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고, 그런데 엄마가 계시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국 끓인 일을 말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딸이 고개를 저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불편하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집에 계시면 자유롭게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친구들 불러서 파티도 못 하겠고, 늦게 들어와도 눈치 보이고, 그런 게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사위도 맞장구를 쳤어요. 저희 나이에는 자유로운 생활이 필요해요.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건 좋지만 너무 일찍 그러면 저희도 숨이 막혀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렇게 방해가 되고 있었나 싶었거든요. 물론 젊은 부부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모시고 싶다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딸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따로 사셔야겠어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말이 안 나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이 제 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소리를 듣다니 말이에요. 그래도 체면을 차려야겠다 싶어서 담담하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 하고 말이죠. 딸은 대답하지 못하고 사위만 쳐다보더라고요.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님, 요양원이나 그런 곳도 요즘은 시설이 좋아요. 아니면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서 혼자 사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더군요. 요양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딸이 덧붙였어요. 엄마, 혼자 사시면 더 자유로우실 거예요. 여기서는 눈치도 보이시고 불편하셨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불편해서 나가고 싶어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런데 딸의 표정을 보니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제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사위도 마찬가지였고요. 둘 다 저를 짐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딸을 위해 했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피아노 학원비, 영어 과외비,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까지 모든 걸 제가 해줬었는데 말이에요. 물론 딸이 그걸 다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쉽게 내쫓는다니 서운했어요. 하지만 억지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원하지 않는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며칠 안에 나가겠다고 말이죠. 딸이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고마워요. 엄마 이해해 주셔서 라고 했지만 전혀 고마워 보이지 않았어요.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님 나중에 여유되면 가끔 놀러 오세요. 저희도 가끔 안부 여쭐게요.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을 보니 별로 챙길 것도 없더라고요. 어차피 처음부터 많이 가져온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옷 몇 벌과 필요한 것들만 있었죠. 침대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사실 집을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딸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준호 생각이 났어요. 둘째 아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연락도 끊긴 지 오래됐지만 말이죠. 혹시 준호라도 연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도 저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애초에 이 집을 나간 것도 딸 때문이기도 했지만 저를 부끄러워해서이기도 했으니까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가 창피했을 거예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계속 생각하느라 말이죠.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간절하게 모시겠다고 하던 딸이 일주일 만에 내쫓는다니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다른 아파트들의 불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어요. 다들 편안한 밤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저만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 쓸쓸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짐을 싸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정말 어색했어요. 딸과 사위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만 뭔가 어정쩡한 기분이었죠. 어제 저녁에 나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막상 언제 나가야 할지, 어떻게 나가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딸이 회사 가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천천히 준비하세요.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라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빨리 나가주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위도 비슷한 말을 하고 갔죠. 혼자 남은 집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가져온 게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날 일이었어요.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 하나가 전부였죠. 그 가방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딸이 알면 어떨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딸은 저를 시장에서 장사하는 평범한 엄마로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점심때쯤 짐을 다 챙겼어요. 딸과 사위가 퇴근하기 전에 나가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서로 어색한 인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메모를 하나 남겨놨어요. 딸아, 그동안 고마웠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이런 간단한 내용이었죠. 더 길게 쓰고 싶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한겨울이라 그런지 정말 추웠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니까 갑자기 실감이 났어요. 아, 정말로 나가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아파트 앞에 나와서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하고요. 사실 급한 건 아니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호텔에 가서 며칠 머물면서 집을 알아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허전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딸이 그렇게 간절하게 모시겠다고 했었는데 일주일도 안 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동네는 정말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고급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고 길도 넓고 깨끗했어요.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대견하기도 했죠.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추운 날씨 때문인가 봤습니다. 잠깐 앉아서 쉬기로 했어요. 벤치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좀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사실 딸한테 쫓겨난 게 아니라 제가 눈치가 보여서 나온 거였어요. 더 이상 그 집에 있으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딸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이렇게 쉽게 나가라고 하다니 말이에요. 물론 딸은 그걸 다 모를 수도 있지만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겨울 해는 정말 빨리 지는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니 점점 더 추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어디 가야겠다 싶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셨어요. 할아버지가 제 옆 벤치에 앉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추운데 여기서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잠깐 쉬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제 가방을 보시더니 어디 가시는 길이냐고 물으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애매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그냥 같이 앉아 계셨죠. 잠깐 침묵이 흘렀는데 할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리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참 험하지만 그래도 좋은 인연은 남는 법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뭔가 뜨거워졌어요. 좋은 인연은 남는다는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딸과의 관계가 서먹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좋아질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일어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추우니까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혼자 남은 벤치에서 할아버지 말씀을 곱씹어 봤어요. 좋은 인연은 남는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준호도 언젠가는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딸도 나중에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호텔을 찾아봤어요. 일단 며칠은 호텔에서 머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가까운 곳에 괜찮은 호텔이 있더라고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면서 딸네 아파트를 한 번 더 올려다봤어요. 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딸과 사위가 퇴근한 것 같았어요. 제가 없다는 걸 벌써 알았을까요? 아니면 아직 모르고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제 갈 길을 가야겠다 싶었어요. 딸도 자기 인생이 있고 저도 제 인생이 있는 거니까요. 비록 지금은 서운하지만 할아버지 말씀처럼 좋은 인연은 남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호텔 쪽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72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어떤 일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큼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서의 사흘째 아침이었어요. 생각보다 호텔 생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했거든요. 룸서비스로 식사도 해결할 수 있어서 편했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로비로 내려갔어요. 평생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런지 호텔에서도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로비는 조용했어요. 아직 사람들이 별로 없었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신문을 펼쳐봤어요. 오랜만에 여유롭게 신문을 읽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 항상 바빠서 신문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경제면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역시 부동산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 땅값이 올랐다. 그런 내용들이었죠. 예전에 익숙했던 내용들이라 관심 있게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눈이 어떤 글자에 멈춰버렸어요. 김정욱이라는 이름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김정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부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숨겨진 여성 기업가 화제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더 작은 글씨로 개발 예정지 내 주요 토지 소유주로 30년 전 창업 여성 기업가 이름 올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진짜 저에 관한 기사인가 싶어서 몇 번을 다시 읽어봤어요. 나이도 맞고 거주 지역도 맞고 회사 이름도 제가 예전에 여경이와 함께 만든 그 회사였어요. 틀림없이 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요 토지 소유주 명단이 공개됐는데 그 중에 제 이름이 들어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김정욱이라는 이름을 추적해보니 30년 전 작은 건설회사를 창업한 여성 기업가였고 현재는 그 회사가 업계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기자가 이런 걸 알았을까 싶었어요. 아마 정부에서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토지 소유주 명단이 공개된 모양이에요. 그리고 기자가 그 중에서 흥미로운 인물을 찾다가 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평생 조용히 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기사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기사에는 제가 현재도 그 회사의 최대 주주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죠. 다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자식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김정욱 씨는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 교육만큼은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신문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이제 모든 게 공개된 거네요. 더 이상 평범한 시장 아줌마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 생각이 났어요. 딸이 이 기사를 보면 어떨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평범한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대기업의 최대 주주였다니까요. 딸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혹시 이 신문을 봤을까요? 아니면 아직 모르고 있을까요? 만약 봤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놀랄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사실 제가 그동안 진실을 숨기고 산 이유가 있었어요. 딸이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길 바랐거든요. 부모가 부자라는 걸 알면 자립심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비나 영어 과외비를 줄 때도 어떻게든 해줄게라고만 했지 어디서 나온 돈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딸이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오히려 딸을 헷갈리게 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을 텐데 저는 계속 비밀로만 했으니까요. 딸이 어릴 때부터 예쁜 옷을 안 사줬던 것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인색해서 안 산 게 아니라 허영심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였다는 걸 말이에요.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물질적 욕심은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딸은 그걸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돈이 없어서 예쁜 옷을 못 사주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품을 좋아하게 된 건 아닐까 싶었어요. 신문을 다시 펼쳐서 기사를 읽어봤어요. 제 젊었을 때 사진도 실려 있더라고요. 30대였을 때 회사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죠. 딸이 이 사진을 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자기가 아는 엄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니까요. 아마 믿기 어려워할 거예요. 그동안 제가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했던 말들도 이제 이해하겠죠. 거기 사놓으면 돈이 될 텐데라고 했던 말들이 그냥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사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계약서에 대해 조언했을 때 무시했었는데 이제 보니 진짜 전문가였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달을 거예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생각해 봤어요. 딸이 지금쯤 이 기사를 보고 있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많이 상해 있었어요. 일주일도 못 견디고 나가라고 했던 그 말들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솔직히 허탈한 마음이었어요. 평생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대접받는구나 싶었거든요. 진실을 숨긴 건 딸을 위해서였는데 딸은 그런 마음도 모르고 저를 짐처럼 여겼어요. 딸이 이 기사를 보고 뭔가 연락을 해올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솔직히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들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딸에 대한 기대는 많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준호 생각도 났어요.
준호도 이 기사를 보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엄마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적어도 저를 내쫓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존심 때문에 나간 거였죠.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여경이 언급도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한여경 사장이 경영을 맡고 있으며 김정옥 씨와는 30년 지기 동반자 관계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경이도 이 기사를 봤을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온 걸까 궁금했어요.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부 발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개된 건일까요? 어쨌든 이제 숨길 수도 없게 됐어요. 모든 게 공개된 이상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면서 살 필요도 없고요. 신문을 접으면서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는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회사 휴게실에서 신문을 펼쳐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실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나중에 여경이가 말해준 이야기를 들으니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준호는 평소처럼 점심 먹고 나서 신문을 보고 있었대요. 경제면을 넘기다가 갑자기 손이 멈춘 거예요. 정부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숨겨진 여성 기업가 화제라는 제목을 보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흘려봤다고 해요. 하지만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김정옥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자세히 읽어보니 나이도 맞고 지역도 맞고 모든 게 제 이야기였던 거예요. 준호는 그 순간 신문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다고 해요. 자기가 몇 년째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바로 엄마가 30년 전에 창업한 회사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완전히 우연히 취직했던 이 회사가 말이에요. 여경이가 말해주길 준호가 점심 먹고 휴게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갑자기 신문을 들고 복도로 나왔다고 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마침 여경이가 지나가다가 준호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고 물어봤대요. 무슨 일이야, 괜찮아? 라고 말이죠.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여경이에게 보여주면서 물어봤대요. 사장님, 이 김정옥이 우리 어머니 맞나요? 라고 말이죠. 사실 여경이는 준호가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대요. 입사 서류를 보다가 이름과 나이를 보고 혹시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 정말 제 아들이더라고요. 여경이는 그 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았어요. 사실 여경이는 준호가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대요. 입사 서류를 보다가 이름과 나이를 보고 혹시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 정말 제 아들이더라고요. 하지만 여경이는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제가 신경 쓸 것 같아서였대요. 그리고 준호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혹시 준호가 엄마 줄로 들어왔다고 오해할까 봐서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던 거죠. 여경이가 준호에게 앉으라고 했대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 내 어머니가 바로 우리 회사 창립자야, 라고 말이에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우연히 들어온 회사에서 몇 년째 일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경이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사실 내가 입사했을 때부터 특별히 신경 써서 지켜봤어. 하지만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지금 위치까지 온 거야. 내가 특별 대우를 해준 건 아니거든, 라고 했대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30년 전에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이 회사를 일으켰어. 그때는 여자가 사업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는데도 말이야, 라고 했대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대요. 그럼 엄마가 왜 회사를 그만두신 거예요?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드셨는데 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거예요? 라고 말이죠. 여경이가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야. 회사 일은 밤늦게까지 해야 하고 새벽에도 일어나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런데 어머니는 너희와 저녁을 함께 하고 싶으셨어. 너희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 있어주고 싶으셨던 거야. 라고 했대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엄마가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큰 결정을 하셨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니까요. 여경이가 더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나에게 회사를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경아, 회사는 내가 잘 운영해줘. 나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경이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너희가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길 바라셨어. 그래서 일부러 부자인 척 안 하셨던 거야. 그게 다 어머니의 사랑이었어. 라고 말이에요. 준호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엄마를 시장에서 장사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창피해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에요. 여경이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연락되니? 라고 물어봤대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했어요. 연락 끊긴 지 오래됐어요. 제가 집을 나간 후로는. 라고 말이죠. 그때 여경이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머니가 며칠 전에 연락을 하셨는데 딸 집에서 나와서 혼자 지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많이 쓸쓸해 보이셨어. 라고 했대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죄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는 엄마를 창피해서 집을 나갔고 누나는 엄마를 부담스러워서 내보냈고 결국 엄마는 혼자가 되신 거잖아요. 여경이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어머니께 연락드려봐. 어머니는 내가 연락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거야. 라고 했대요.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지우지 못했던 엄마 전화번호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선뜻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경이가 준호의 마음을 아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는 화나 계시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 다만 많이 외로우실 거야. 라고 했대요. 그리고 여경이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준호야,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알아?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 물론 내가 이 회사가 어머니 회사인 줄은 모르고 있었지만 말이야 라고 했대요. 준호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이 회사에 쉽게 취직할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았던 거였고 사장님이 자기를 유심히 지켜봐준 이유도 이제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결국 엄마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경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어머니께 가서 사과드리고 함께 지내드려. 어머니는 이제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외로우실 거야 라고 했대요. 준호는 그날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서 제게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몇 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는데 많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준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건 그날 오후였어요. 몇 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는데 많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저예요. 준호예요. 라고 하는데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모든 걸 알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호텔에 있다고,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준호가 당장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시간 후에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준호는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 사는 게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그동안 잘 지냈니? 라고 물어봤죠.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그렇게 창피해 했는데 사실은 제가 무식했던 거네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별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이해한다고 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 나이 때는 세상 물정을 잘 몰랐거든요. 여경이도 함께 왔어요. 오랜만에 보니 반가웠습니다. 여경이가 그동안 준호를 잘 봐줬다고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여경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정욱이 아들인데 당연히 챙겨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경이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준호가 말하더군요. 엄마, 저 이제 열심히 일해서 엄마 모시고 살게요. 혼자 계시면 안 되죠? 라고 했어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저는 아직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며칠 만에 처음 받는 딸의 전화였죠. 받아보니 딸의 목소리가 많이 당황해 있더라고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빨리 집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하더군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딸이 대답했어요. 신문 봤어요. 엄마가 그런 분이셨는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죄송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지금 준호랑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딸이 그럼 언제 집에 오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다시 딸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일주일도 못 견디고 나가라고 했던 딸 집으로 말이에요. 그때 저에게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딸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모시고 잘 살게요. 엄마가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대단한 분이어서 모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잘못을 깨달아서 그러는 건가요? 솔직히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나는 신문에 나온 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너희 엄마일 뿐이야. 신문 나오기 전이나 후나 나는 똑같은 사람이거든. 라고 했어요. 딸이 잠깐 말이 없더니 대답했어요. 그래도 엄마, 집으로 오세요. 우리가 정말 잘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에서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일주일 전에는 나를 짐이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지? 라고 물어봤어요. 딸은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사위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도 진심보다는 계산이 느껴졌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준호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 어려운 일이야. 특히 어른이 되어서는 더욱 그렇지, 라고 말이에요. 여경이가 말하더군요. 정호가 너무 서운해하지 마. 딸도 나름대로 후회하고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후회가 아니라 놀란 거야. 내가 가난한 줄 알았는데 부자였다는 걸 알고 놀란 거지. 진짜 후회라면 신문 나오기 전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 라고 했죠.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누나도 나중에는 진짜 깨달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요. 라고 하더라고요. 착한 준호는 여전히 누나를 감싸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제가 준호와 여경이에게 말했어요. 난 다시 딸 집으로 가지 않을 거야.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돈보다 무서운 건 배은망덕이야.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끝이거든. 라고 말이에요. 준호와 여경이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몇 개 왔지만 읽지 않았죠.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거든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저랑 같이 살아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아직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자주 만나자고, 이제는 연락을 끊지 말자고 약속했어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죠. 여경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호가 이제 당당하게 살아. 더 이상 숨어 살 필요 없잖아. 라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의 뒤늦은 후회를 거절했어요. 진심이 아닌 후회라면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이미 제 마음은 많이 상해 있었고 돈 때문에 바뀌는 마음이라면 언제든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와 헤어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한 명의 자식은 진심으로 저를 이해해주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한 달 후, 저는 새로 마련한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준호와 함께 말이죠. 생각보다 예쁜 집이었어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딱 제게 맞는 크기였죠. 준호가 이삿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아들이 있으니까 든든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새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고급 아파트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원도 있고 햇볕도 잘 들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이 집은 온전히 제 집이었거든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 집 정말 좋네요. 정원에서 텃밭도 가꾸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 항상 싱싱한 채소들을 보면서 직접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저에 대한 뉴스였어요. 30년 전 여성 창업가, 현재 대기업 최대 주주로 화제 이런 제목이었죠. 기자가 말하더군요. 김정욱 씨는 남편 사후 자녀들과의 시간을 위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회사 발전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교육 사업과 여성 창업 지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다고 합니다라고 했어요. 사실 기자들이 몇 번 인터뷰 요청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여경이가 한 번 정도는 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이야기를 알려주는 게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제가 왜 회사를 떠났는지,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기자들이 생각보다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준호가 TV를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유명인이 되셨네요. 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웃었어요. 이런 게 인생 무상인가 싶었거든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준호가 나가보니 택배 기사였어요. 꽃다발이 하나 배달됐더라고요. 카드를 보니 회사 직원들이 보낸 거였어요.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여경이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새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 언제든 회사에 놀러 와라고 했더라고요. 고마운 친구였어요. 30년 동안 제목까지 지켜준 친구 말이에요. 준호가 저녁을 준비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요리를 배웠냐고 물어보니 혼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배웠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맛은 괜찮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누나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착한 아들은 누나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회는 이미 줬어. 그런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건 딸이야 라고 말했죠.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딸에게서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말해주길 딸과 사위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니까 자기들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소문이 났대요. 체면을 중시하는 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한 일의 결과인걸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처음부터 엄마를 잘 모셨어야죠.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시장에서 장사할 때 알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모두 저를 축하해 주러 왔더라고요. 김 사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그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웃기는 소리였죠. 그때는 저를 그냥 평범한 아줌마로만 봤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반가웠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격려해 주니까 외롭지 않았거든요. 이런 게 진짜 인맥인가 싶었어요. 한편 딸과 사위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긴 했어요. 준호 말로는 둘이 요즘 자주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말이에요. 딸은 사위가 너무 성급하게 어머니를 내보냈다고 탓하고 사위는 딸이 먼저 그러자고 했다고 변명한다고 했어요. 결국 그 정도 관계였던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웠어요. 부부가 서로 탓하면서 사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자기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준호가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도와줬어요. 전구 갈아 끼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것 옮기는 일까지 말이에요. 정말 듬직한 아들이 됐더라고요. 어느 날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깜짝 놀랐죠. 언제 그런 사람을 만났냐고 물어보니 회사 동료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이냐고 물어보니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엄마를 뵙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며느리감을 데려온다니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주에 만나보기로 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준호가 좋다고 하면 분명 좋은 사람일 거예요. 제가 키운 아들을 믿으니까 말이에요. 그날 밤 정원에 나가서 별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힘들었던 지난 몇 달을 생각하니 꿈 같았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잘했다고 당당하게 살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자식들한테 실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니까요. 준호도 있고 여경이도 있고 새로 만날 며느리도 있고 말이에요. 언젠가는 손자 손녀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진짜 할머니가 되는 거겠죠.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딸은 언젠가 정말로 깨달을 날이 올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후회할 날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딸의 몫이에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새 집, 새 출발, 새로운 가족. 72살에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제 진짜 인생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당당한 새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숨어 사는 삶은 이제 끝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밝히고 살 거예요. 그게 진짜 저다운 삶이니까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요. 돈이 있든 없든, 유명하든 평범하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것이 진짜 가족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제 인생의 황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